자, 이제 다 풀었으면 스스로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해설을 한번 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맞춰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기출 문제들이 이제 일부 있고 일부는 이제 기출 문제를 토대로 좀 변형한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나오는 문제보다 수준이 뭐 약간은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정도도 있고.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구조설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구조설계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또 여기 나와 있는 한계상태설계법, 그 다음에 이제 성능설계법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강도설계법하고 한계상태설계법은 좀 비슷한 그런 개념이고, 허용-응력설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나 또는 부재의 허용-응력을 정해놓고, 그래서 허용-응력 FA, allowable A를 정해놓고, 부재의 응력이, 이 허용-응력, 부재의 응력이 뭐 F 철근이라든지 F 콘크리트가 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게 이게 이제 허용-응력 설계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허용-응력 설계법인데 이거는 허용-응력 설계법은 탄성 해석에 의해 가지고 부재 응력을 선정을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허용-응력 설계법이고, 그 다음 강도 설계법은 이거는 이제 비탄성을 고려해가지고 설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이걸 다 보는 거지, 강도를. 그 대신에 이제 강도를 비탄성을 고려해갖고 높은 것까지 봤기 때문에 그거를 다 그대로 쓰면 안 되니까 강도를 좀 감소시켜 줍니다. 비탄성을 고려하고 강도를 높은 것까지 봤기 때문에 그 강도를 요걸 가지고 좀 감소시켜 갖고 이게 이제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크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거, 이게 이제 강도 설계법이고, 한계상태 설계법은 역시 이제 비슷한데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나눠 가지고 여기에 개수들을 좀 더 세분화해 나눠 가지고 하는 게 한계상태 설계법이고, 성능 설계법은 기준에서 건물이나 또는 부재의 용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성능을 주고 그 성능을 만족하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방법, 그걸 이제 성능 설계법이라는 거예요. 큰 개념을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허용-응력 설계법은 탄성 이론에 의한 구조 해석으로 산정한 부재 단면의 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도록 구조 부재를 설계하는 방법. 이게 틀렸네. 초과하는 게 아니고 초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부재 단면의 응력이 허용-응력보다 작도록 이렇게 해야지. 말 그대로 이걸 허용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허용하는 거니까 부재 단면의 응력이 허용-응력보다 더 작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전단이면 전단, 인장이면 인장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을 허용-응력 설계법. 1번이 답이 있네. 틀린 거. 2번은 강도 설계법은 부재를 구성하는 재료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해서 산정한 부재 단면의 공치 강도에다가 강도 감소를 곱한 설계 강도가 개수 하중에 의한 소요 강도 이상으로 되도록 구조 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이다. 이거 이제 강도 설계법의 요 말을 그대로 풀어 썼는 거지, 그지? 비탄성 거동을 고려해 갖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 보았지만 문제 내용하고 관련된 내용을 복습까지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해설을 한 거니까 잘 리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다음 성능 설계법은 설계 기준에 규정한 목표 성능을 정해놔 있는데 이 목표 성능을 만족하도록, 성능 지표 만족하도록, 그리고 또 건축주가 어떤 성능 지표를 선정하면 그게 또 만족하도록, 그러니까 성능이 있는데 목표 성능이나 성능 지표가 있으면 그것을 만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이 이게 성능 설계법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한계상태 설계법은 이렇게 정한 한계 상태가 있는데 이 한계 상태를 정의를 해갖고 하중이 이 한계 상태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이거 설계 강도인데 요거는 공칭 강도가 되잖아요, 그죠? 공칭 강도가 되는데 요걸 좀 세분화해 가지고 이거를 한계 상태라고 이제 두게 되면 이게 이제 한계 상태 설계법이 되는 겁니다. 개념은 콘크리트는 요렇게 하고 강구조는 요렇게 요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대신 한계 상태 설계법은 이것을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세분화해 가지고 이 공칭 저항 개수도 그렇고 공칭 강도도 그렇고 이거를 훨씬 더 세분화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한계 상태를 정해갖고 그걸 충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계 상태를 정하는데 하중하고 내력 평가에 준해 가지고 이건 이제 확률 통계적으로 이 말이지. 그래서 한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설계법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강도 설계법, 한계 상태 설계법 다 맞고 승 설계법도 맞고 허용 설계법이 이제 이건데 저기서는 보면 초과하도록 구조부지를 승인한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들어도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은 봅시다. 철근 콘크리트 휨 압축 부재의 설계를 위한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휨 설계 가정 앞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철근 콘크리트 설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거든. 이게 전체 설계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하고 시험에도 매우 자주 나왔고 작년에도 참 올해도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그래서 보면 한번 봅시다. 휨 부재하고 압축 부재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이거는 이제 뭐 전제로 주는 겁니다. 프리스트레스는 이제 이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동이 이걸 제외하고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무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설계 과정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콘크리트 인장 강도는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됩니다. 그 다음, 휨 모멘트 또는 휨과 충력을 받는 부재의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극한 변형률은 얼마라고 했죠? 0.0033. 매우 중요하죠, 그죠? 이거 최근에 엄청 많이 나왔는 거죠. 0.0033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단면이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인장 척에는 철근이 배관돼 있고 이게 콘크리트 단면이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단면에 압축 연단이라고 하면 콘크리트 단면에 압축을 받는 부분이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 압축 응력 블록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산정해가 요 압축을 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때 압축 응력은 에타 0.85 FCK가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요 깊이 폭은 이건 A가 되는 거고, 보의 폭 요게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 면적이 요게 뭐냐면 요게 강도고, 강도 곱하기 면적을 하면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힘을 받는 면적이 요게 A고 요게 B니까 요거 A,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전체 합하는 게 압축력이 되는 거죠. 요게 압축력. 요게 압축력 C가 되는 거지. 이랬을 때 이것의 응력은 어떻게 되냐면 응력은 여기 압축 연단의 응력은 이렇게 되고 변형률은 어떻게 되냐면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에 C가 있기 때문에 여기 중립축이고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철근의 위치 압축력 요거는 입실론 S가 되고 요것은 콘크리트의 입실론, 이게 변형률이지 입실론이 되는데 제일 끝에 압축연단 제일 끝에 여기가 제일 먼저 항복하니까 제일 끝에 압축연단의 변형률 이거는 입실론 CU라고 해가지고 압축연단의 극한 변형률 이 콘크리트 얼티밋 스트레인 해가지고 CU로 붙인다. 이거는 0.0033에 도달하면 콘크리트 이 압축연단 여기가 항복한다 이 말이지. 항복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콘크리트 압축연단의 극한 변형률은 0.0033으로 가정한다. 이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다음 세 번째, 철근에 생기는 변형률은 철근의 항복 변형률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는데 일단은 이게 통칭으로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뭐냐면 철근의 응력 변형률은 우리가 이제 소위 바이리니얼 두 개의 선 직선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항복 강도 FY가 됩니다. 이게 철근의 응력이고 이것은 철근의
입실론 S가 되죠. 그죠? 그래서 철근의 변형률은 요게 항복 변형률이죠. 요게 입실론 S가 요게 입실론 Y잖아요. 그죠? 요게 항복점이니까 요게 항복 강도가 되고 FY가 되고 요게 항복 변형률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근이 항복하기 이전에는 이겨야 되는 거고 항복한 이후에는 입실론 S가 이게 되는 거고 입실론 Y의 인장 지배 단면은 입실론 Y의 2.5배 입실론 Y 이게 되는 거고 입실론 S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철근의 변형률은 철근의 항복 변형률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는 게 아니고 각 위치마다 변형률은 다 다른 거지. 그래서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해가지고 철근의 변형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은 철근이 40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0.002잖아요. 그죠? 그래서 0.002의 항복 변형률의 입실론 Y의 2.5배 이상이 되면 이것은 이제 보와 같이 인장이 지배하는 단면이 되는 거고 또 철근의 변형률이 입실론 Y 이전에 입실론 Y까지만 돼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압축 변형률, 압축 지배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요 2.5배까지 요것에 2.5배의 입실론 Y 0.005가 되는 거지 400일 때는 또는 0.005 왜냐하면 항복 변형률이 400메가파스칼 때 0.002니까 이것을 2.5배 하면 0.005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2.5배 입실론 Y 사이 여기는 이제 변화 구간이라고 하죠. 변화 구간 단면이라고 하고 요 이전은 압축 지배 구간이고 2.5배 입실론 요 이후는 인장 지배 구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인장 지배 구간은 이제 보인 경우고 압축 지배 구간은 이제 주로 기둥 기초 이런 경우고 인장 지배 구간의 파이는 0.85가 되는 거고 압축 지배 구간인 경우에는 뭐 0.65 또는 뭐 나선철인데 0.70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철근의 변형률은 그 철근의 응력은 그러니까 철근의 응력 FS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변형률이 항복 응력에 해당되는 변형률 항복 변형률 이거 이전에는 철근의 응력은 FS라고 해갖고 이것은 E 입실론 되겠지, 그지? 요게 입실론 S고 요것의 기울기가 탄성계수 E니까 요 값은 FS는 E 곱하기 입실론 S가 되겠지, 그지? 여기 나왔나? E 입실론으로 하고 그다음 FY 항복 강도 이후에 철근의 응력은 FY가 되는 거지. 이때는 이게 그래서 이제 바이리니얼로 해갖고 항복 변형률 이후에 철근의 응력은 FS는 FY가 되는 거지, 그지? 왜냐면 이게 FY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철근의 강도 응력은 FY로 다 하는 거지, FY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이리니얼. 그다음 이제 4번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변형률 관계는 광범위한 실험 및 해석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여기 이제 포물선, 직사각형, 타원 등 어떠한 형상으로도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설계 기준에. 그래서 설계 기준하고 똑같은 문장인데 포물선, 직사각형, 타원 등 여기 빠졌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올려갖고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3번 문제는 건축 구조물에서 각 날짜에 타설한 각 등급의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건 시료 채취 기준이죠, 그죠?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또 기억도 하고 있죠. 강아지 이름을 기억하면 되죠, 그죠? 강아지 이름
하루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아무데나 똥을 막 싸고 이래가지고 주인이 불러고 이리 온 변 치우자 이렇게 했지.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최적 120 세제곱미터마다 한 번, 또 면적, 표면적, 그러니까 슬래브나 벽체같이 넓은 경우에 표면적 500제곱미터마다 한 번,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한 번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중에 틀린 거 찾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1번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이거는 맞지. 그 다음 150 루베당 한 번, 이게 틀렸네. 150, 요거 세제곱미터입니다. 이거 150이 아니고 120 루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벽체 표면적 슬래브 같은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당 한 번 이상 맞고,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한 번 이상 다 맞는데 2번이 답이 되겠네. 2번이 틀린 게 되겠네. 이건 틀린 사람 없겠지, 설마. 아무리 그래도. 자, 그 다음 이제 4번. 자, 조직조 기준 압축 강도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조직조 기준 압축 강도 요것은 아직 우리가 이번에 단원 문제풀이에서 일반 구조는 아직 그 진도를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기 할 텐데, 교재로 보면 178쪽에 요 교재 관련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78쪽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문제 틀렸거나 이렇게 복습하려고 하면 거기 보면 일단 자, 조직조의 압축 강도 확인은 자, 시공 전 규정에 따라서 5개 프리즘은 이거 이제 조직조에 단위 개체하고 몰타르 그 사춘 몰타르이 포함된 시험체를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프리즘. 그래서 시공 전에는 5개의 프리즘을 제작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5개.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구조 설계에 규정된 허용 응력을 모두 다 적용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당 3개가 됩니다. 500제곱미터당 3개 프리즘을 제작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설계 규정된 허용 응력의 50% 절반,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만 적용한 경우에는 시공 중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정된, 왜냐하면 설계 규정된 응력이, 허용 응력이 100인데, 이 50만 가지고 설계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조직 개체를 아무리 부실하게 만들더라도 강도가 100인 거를 50보다 더 약하게 만들지는 않겠지, 그지? 아무리 부실하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규정된 허용 응력의 절반만 적용하면 이런 경우는 시험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2번이 답이네. 틀린 거네.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이미 시공된 조직조의 프리즘 시험은, 이것은 역시 500제곱미터마다 품질이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서 재령 28일이 지난 요거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3개 프리즘을 제체가 시험합니다. 위에는 설계에서 규정된 허용 응력 100이면 100을 다 적용한 경우에는 벽면적 500제곱미터당 3개 프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시공된 경우에는 역시 500제곱미터당 이 프리즘을 3개를 채취해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면 둘 다 허용 응력 100% 적용했던, 이미 시공됐던 관계없이 500제곱미터당 3개,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 500제곱미터당 3개가 프리즘 시험의 기본입니다. 100% 적용했을 때도, 기시공했을 때도. 다만 허용 응력의 절반만 적용한 경우에는 시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기존에. 시험을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요 4가지 다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전에는 프리즘 시험할 때는 프리즘 5개, 프리즘을 제작해갖고 시험한다. 요거 기억. 시공 전에는 5개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에 규정된 허용 응력을 100% 다 적용했을 때는 500제곱미터당 3개. 또 기시공된 벽체의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품질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서 재령 28일이 지난 거. 그러니까 재령 28일이 지나야지 이 강도가 다 확보가 된 거거든. 4주가 지나야지. 그래서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당연한 거고. 그랬을 때 조 상태에 해당되는 거를 3개 채취해가지고 500제곱미터당 프리즘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2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조적조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또 중요하고, 왜냐하면 조적조의 품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프리즘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실제 조적 개체 시험보다 이거는 벽 전체의 강도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험인데, 가장 중요한 시험에 관련된 기준이니까 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데, 여러분 아직 공부는 아닌데 어쨌든 요만큼은 여러분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시공 전에는 5개를 만들고, 설계했을 때 허용 응력에 100%로 적용해서 설계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당 3개 프리즘을 만들어 시험하고, 기시공된 벽체도 어쨌든 28일 지난 거 중에 채취를 하겠지만 500제곱미터당 3개를 벽체에서 3개를 떼내는 겁니다. 이미 시공된 벽체 떼내갖고 고아 채취하는 것처럼 잘라내갖고 그래갖고 이거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즘 시험, 자, 5, 503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시다. 5, 시공 전에는 5개고 5고, 100% 적용하거나 기시공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당 3개, 5, 503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자, 요거 이제 조적 구조고, 그 다음 이제 5번은 목구조인데, 목구조도 역시 우리가 아직 그 단원별 문제풀이에 뒤에 좀 남아있는 부분이긴 한데, 목구조에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데, 목구조를 만드는 그 골조죠. 목재골조가 여러 가지 시스템인데, 그 중에 이제 경골, 말 그대로 골조가 좀 가벼운 거지, 그지? 그래서 경골 목구조가 있고, 이거보다 무거운 거, 그럼 중골이 아니고 이거는 중목구조라고 합니다. 중목구조가 있고, 경골 목구조, 중목구조 요 2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구조형 목재 1종, 2종, 3종으로 해가 있는데, 그래서 경골 목구조라는 게 이것은 뭐냐면 공칭 두께가 목재 있죠, 목재. 이 공칭 두께가 이게 얼마냐면 50mm인데 이게 50mm 공칭 두께라고 하면 실제는 얼마가 되냐면 38mm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패질, 마름질 다 잘라내가 가공해가지고 실제 쓰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칭 두께가 이게 공칭이 50mm면 실제는 38mm 됩니다. 요거 공칭 두께가 50mm, 실제 두께가 38mm인 이런 규격재를 사용한 구조를 경골목 구조라고 합니다. 반면에 중목 구조는 이것의 2배 반 되는 거. 2배 반이니까 공칭 두께가 125 바이 125 이상인 거. 125mm 바이 125mm 이상인 규격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중목 구조라고 합니다. 자, 경골목 구조 50mm, 중목 구조 125mm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칭 두께 50mm, 실제 두께 38인데 이런 규격재로 건축된 목 구조는 경골 목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 자, 건축 구조 기준에 따른 설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설하중 이거는 이제 설하중하고 풍하중하고 이제 하중 기준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건 내용들인데, 자, 설하중은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게 설하중은 저 앞부분에 나옵니다. 한 10쪽
좀 뒤에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나오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상설화 중에 기본값은 재현기간 100년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백설공주로 기억해놓고 있죠. 그죠? 백설공주. 백설. 설화 중에 기본값은 재현기간 100년입니다. 그리고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 적설 깊이, 그러니까 눈이 쌓이는 수직 눈이 쌓이는 깊이, 이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설화중의 기본값을 산정하고, 그리고 최소 지상 설화중은 0.5kN입니다. 제곱미터당 0.5kN. 이거 맞습니다. 이게 1번, 2번 다 맞고 3번. 그다음 지상 설화중이 1kN/제곱미터 이하인 곳에 평지붕 설화중은 지상 설화중의 중요도 개수를 곱한 값 이상으로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기준에 어쨌든 지상 설화중이 10kN/제곱미터 이하인 곳에서 평지붕 설화중은 지상 설화중에다가 중요도 개수, 그러니까 i를 곱한 값을 가지고 그 값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번도 맞고, 4번은 보면 공면 지붕에서의 불균형 설화중 계산 시에 공면 지붕 내에서 접선 경사도가 수평면과 60도 이상의 각도를 이루는 부분의 설화중은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틀린 건데, 이게 아니고 공면 지붕에서 접선 경사도가 수평면하고 60도가 아니고 이게 70도입니다. 70도 이상으로 각도를 이루는 부분의 설화중은 이 경사가 너무 크니까 눈이 70도 이상이 되면 눈이 쌓이지 않고 다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설화중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0도가 됩니다. 70도. 그래서 답은 6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오늘 우리가 강구조를 공부했는데 따끈따끈한 문제네, 그죠? 한번 봅시다. 7번.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서 SS27호 강종의 압연 H형강, H가 400 by 200 by 8 by 13의 강도 및 재료 증수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오늘 아까 한번 보았던 그런 유형의 문제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맞출 수 있겠죠. 인장 강도는 SS27호니까 410이고 항복 강도는 여기 맞추니까 275가 맞고, 탄성 계수는 이게 틀렸죠, 그죠? 20만이 아니고 21만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전단 탄성 계수는 8만 천이 되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번. 자, 이것도 역시 강구조인데, 강구조에서 강제의 탄소량을 0.2%에서 0.5%로 증가시켰다. 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탄소량을 강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강제해서 탄소량을 증가시키면 강도는 증가되는 반면에 연신율하고 용접성, 연신율과 용접성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도가 증가되니까 여전히 옆에서 보면 강도가 탄성 계수하고 비례하잖아요. 그죠? 탄성 한도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탄성 한도라는 게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강도가, 이게 항복 강도니까 탄성 한도가, 강도가 증가된다는 말은 탄성 한도가 이렇게 증가돼야지. 이렇게 증가돼야지 이게 강도가 증가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F1인데 강도가 증가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탄성 한도가 증가되는 거야. 강도가 증가된다는 말은 여기 보면 항복 강도가 증가된다는 말하고 탄성 한계가 증가된다는 말,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강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되면 탄성 한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되겠지, 그지? 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극한 인장 강도가 증가한다. 이것도 맞지, 이거. 극한 인장 강도는 이게 극한 인장 강도잖아요, 그죠? 이게 강도가 증가되니까 이렇게 증가되겠지, 그지? 그래서 세 개는 다 같은 계열입니다. 항복 강도나 인장 강도나 탄성 한계. 그렇지만 탄성 계수가 증가한다는 말은 좀 다른 말입니다. 탄성 계수는 이게 탄성 계수인데, 강도가 탄소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탄성 계수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탄성 계수가 증가하려고 하면 이게 기울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지. 이게 이거보다 이게 더 크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거보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이건 아니고 탄성 개수가 증가하는 것까지는 안 되고 강도가 증가하고 그다음 인장 강도가 극한 인장 강도가 증가하고 그다음 탄성 한계가 증가하고 이게 세 개는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계열입니다. 이것도 같은 계열.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그다음 9번을 한번 보면 길이가 L이고 변형이 구속되지 않는 트러스 부재가 있는데 온도 변화가 델타 T만큼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 델타 T에 의해 일어나는 축방향 변형률 입실론이 얼마냐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역학에서 온도 응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자, 온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트러스 부재나 강봉의 부재는 온도가 증가하면 이 부재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정도는 뭐냐면 하나는 온도가 증가된 만큼 늘어나는데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온도가 증가되는 데서 또 뭐를 여기다 곱해줘야 되냐면 소위 온도 팽창 계수라고 하는 알파 값이 있습니다. 이거는 온도 팽창 계수 또는 열 팽창 계수 또는 선 팽창 계수라고 하는데 알파 이거는 뭐냐면 0.0000 10의 6승이지 0.0012 퍼 도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1도씨 증가할 때마다 길이가 0.000012만큼씩 팽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델타 T 증가했을 때는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알파 곱하기 델타 T만큼 증가하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온도 변형률이 됩니다. 요게 온도에 대한 변형률. 이걸 우리가 알파 델타 T라고 합니다. 온도 변형률을 입실론 T라고 하고요. 알파 델타 T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응력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탄성계수 곱하기 이 입실론에 비례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 입실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 변형률을 알게 되면 온도의 증가에 따른 온도 응력 이걸 우리가 시그마 T라고 합니다. 시그마 T는 그래서 E에다가 탄성계수에다가 이걸 넣으면 되겠지. 입실론 T를 넣는데 입실론 T가 이렇게 되니까 E에 알파 델타 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변형률도 여러분들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온도 응력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지, 그지? 이거는 시그마는 이 입실론으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입실론이 알파 델타 T이기 때문에 이 알파 델타 T 이렇게 되는 것이, 그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L이고 변형이 구속되지 않은 트러스 부재가 온도 변화가 델타 T만큼 낮다라고 하면 이때 변형률은 알파 델타 T가 됐지, 그지? 알파 곱하기 델타 T. 그래서 입실론은 알파 델타 T. 1번이네, 1번. 1번이 되겠습니다. 심플합니다. 그리고 온도 응력은 여기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입실론은 자, 시그마는 E 알파 델타 T. 여기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은 그림과 같은 원주형 콘크리트 공시체가 있는데 이것의 지름이 T가 이게 지름이 100mm이고 길이 높이가 200입니다. 이제 콘크리트 공시체가 바로 이제 150 바이 300 아니면 이 실린더인데 100 바이 200이 있거든.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소위 UTM이라고 하는 유니버셜 테스팅 머신에 여기 이제 유황 캐핑 해갖고 면을 일정하게 만들어갖고 놓고 여기에 이제 테스트 UTM이 이걸 이 유압으로 누르거든. 누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변형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빵 깨집니다. 빵 터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깨져가지고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가지고 콘크리트 응력 변형 관계 뭐 이런 걸 따지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자, 하중이 200kN 작용했을 때 하중 방향으로 0.4mm가 줄어들고, 하중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길이가 이게 0.4mm가 줄었고, 반면에 하중 직각 방향으로는 0.06mm가 늘었다. 이 방향으로는 미세하게 늘어난 거지, 그치? 0.06mm가 늘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공식초의 포화송 B 누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화송 B 누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포화송 B 누를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복습을 하면 포화송 B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이런 부재가 힘 P를 받아가지고 원래 길이 L이 델타 L만큼 늘어나고, 또 이 폭은, 이쪽 폭은 원래 폭이 B였던데 이게 줄어들어가고 스몰 b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요 폭에 줄어든 델타 b를 우리가 b 마이너스 스몰 b 이렇게 쓸 수 있겠잖아요, 그죠? 아니, 원래 b였던 폭이 이만큼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힘을 가한 방향에 힘이 작용하는 방향, 축 방향이고 뭐 없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변형률, 힘 작용하는 방향의 변형률을 우리가 입실론 1이라고 하면, 이 입실론 1은 원래 축방의 원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델타 L. 이거는 늘어난 길일 수도 줄어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하고 관계없이 어떤 변형률이라는 것은 원래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를 나타내는 거거든. 이게 이제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변형률이고, 그러면 이제 힘이 작용하는 직각 방향이지. 힘이 작용하는 거와 직각 방향으로, 직각 방향의 변형률이 또 있겠지, 그지? 그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입실론 2라고 하면, 입실론 2는 이걸 뭐냐면 원래의 폭 B분의 줄어든 폭 델타 B 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의 직각 방향의 수직 방향의 변형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래갖고 요 두 개를 알았을 때, 이거 두 개를 알았을 때 우리가 소위 포화송 B 또는 포화송 B, 이게 이제 여기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 그래서 프랑스 불어로 하면 이제 포화송인데 영어로 하면 뽀이송이라고 하기도, 포화송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로는 포화송 B라고 하기도 하고 포화송 B라고 합니다. 포화송스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포화송 B라고 하는데, 포화송 B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V자를 날려서 이거를 읽기로는 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누. 그래서 포화송 B 누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받는 방향에, 힘이 가해지는 방향의 변형률 입실론 1분의 힘에 가해지는 방향의 직각인 방향, 이런 방향의 힘이 가해지는데 이쪽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고무줄을 당기면 이쪽 방향은 늘어나는 대신에 직각인 방향은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직각인 방향의 변형률을 우리가 입실론 2라고 하면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 이게 소위 포화송 B가 됩니다. 포화송 B. 누구라고 해서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를 구하는데 필요한 값들이 다 주어진 거지, 그지? 단면 치수들이 주어졌고, 늘어난 길이 주어졌고, 줄어든 길이 주어졌잖아, 그지? 이 원주든 사각형이든 개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니까 지름이 D이고, 나중에 지름의 줄어든 길이가 저기 어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 델타 D가 되는 거지. 델타 D. 이게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이제 포화송 B를 우리가 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공시체인데 길이가 200이었는데 힘이 작용해갖고 0.4를 줄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0.4로 줄었으니까 입실론 1은 원래의 길이 200mm 있던 게 0.4를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입실론 1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 다음 입실론 2는
직각방향으로 0.06mm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원래의 폭이 100이었는데 원래 공시에 지름이 100이었는데 그게 늘어난 폭이 0.06이 늘어났다는 거지. 이게 입실론 2가 되는 거지. 입실론 1. 그래서 이제 이거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입실론 1은 200분의 0.4가 되고 입실론 2는 100분의 0.0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약분되지, 그지? 공두개 약분되고.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분모가 되니까 0.4분의, 이렇게 하면 분자가 되니까 0.06 곱하기 1이 1,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0.4분의 0.12. 값이 되는. 그럼 이건 계산해 보면 되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이거 맞으니까. 그럼 이거 이제 이거를 좀 유리화를 해주면 여기에다가 5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죠? 분모부지에다 5를 곱해주면 2분의 6이 되네, 그죠? 아, 0.6이 되네. 아, 0.6 맞네. 0.6 되네. 그러니까 0.3이 되네, 그치? 0.3. 0.3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뭐요? 우리가 강제도 포성비가 0.3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포성비는 보통 0.2에서 0.3 이 정도로 나옵니다, 보통. 일반적인 재료가. 그 다음. 자, 11번 한번 봅시다. 11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항복점 이상의 응력을 받는 금속 재료가 소성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파괴되지 않고 변형을 계속하는 성질,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공부했죠, 그죠? 연성이라고 하지, 연성. 덕틸리티. 성이라고 하죠. 반대가 취성이 되죠, 그죠? 리틀리스. 여기까지 하고 조금 한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할게요. 시험이 있어갖고. 자,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다음 이제 이 해설 강의를 하는데, 해설 강의가 그냥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복습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내가 머릿속에 남아있던 내용들을, 문제를 풀면서 끙끙댔던 내용들을 해설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하게 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제 문제를 풀 때 신경 써서 풀고, 혹시 그리고 그다음 이제 온라인 강의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제 문제를 그 학습 자료실에 올리면 해당 회차마다 문제를 꼭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주어진 시간 20분 딱 맞춰갖고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자, 12번 계속해서 한번 보면, 자, 등가 정적 해석법에 의한 내전 설계에서 밑면 전단력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 뒤에 가면 이제 알 텐데, 밑면 전단력 베이시어 지진력이지, 그죠? 지진에 대한 밑면 전단력 식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소위 이제 CS라고 하는 지진 응답 계수에다가 건물의 유효 중량, 웨이트 질량이죠. 유효 중량이라고 합니다. 건물 중량. 이걸 곱한 값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요거 이제 베이스 쉐어니까 건물에 지진이 왔을 때 밑면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인데 이 건물을, 물론 지하층이 이렇게 있죠, 그죠? 건물이 지진이 와서 건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지진이 건물을 흔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진 하중이 이렇게 와서 건물을 이렇게 흔들면, 이 건물의 여기 밑면이지, 밑면. 이 밑면에는 이렇게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는 힘, 또 이쪽으로 미는 힘에 의해서 여기 전단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축에 수직한 이런 자르는 힘이 생기잖아. 이 밑면 전단력, 이걸 V라고 합니다. 이것은 건물의 중량에 영향이 많겠지. 중량이 크면 이게 커지겠지, 그지? 그 중량에 비례하는 값이고,
지진응답계수라고 CS라는 게 있는데 이 CS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진응답계수 CS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여기에 이제 응답 스펙트럼 값이 있습니다. 스펙트럼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의 중요도 계수라고 해서 우리 중요도 계수 배웠잖아요. 그죠? 앞에서 그죠? 중요도 1, 2, 특 1, 2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 똑같이 중요도 계수. 특일 때는 1.5고 1일 때는 1.2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중요도 계수하고 이게 이제 응답 스펙트럼 값하고 여기에다가 뭘 나누냐 하면 반응 수준 계수하고 T 이건 주기거든. 건물의 고유주기 반응 수준 계수. 이렇게 RT분의 SI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지진응답 계수값입니다. 이거에다가 건물의 중량을 곱한 게 이게 밑면 전단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식을 쉽게 말하면 이 식을 알고 있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 교재에 이게 있었는데 교재 찾아봤는데 교재에 18쪽에 있습니다. 18쪽에 이 식이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식이 교재 18쪽. 교재 18쪽에 여러분들이 그 체크해놓고 문제에다가 교재 18쪽이라 해놓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거 여기 지진응답 계수를 구성하는 이 각각의 값들을 여기 대입해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보면 당연히 중량에는 당연히 비례하겠지, 계수니까. 그래서 유효 중량이 작을수록 밑면 전단력은 감소한다. 이거 맞네, 그지? 비례하는 거니까. 비례하는 걸 감소하는 거지, 그지? 유효 중량. 그러면 유효 중량이 작을수록 밑면 전단력이 감소하는 거니까 비례하는 거 맞지? 반응 수정 계수가 클수록 밑면 전단력은 감소한다. 반비례하는 거 맞지, 그지? 반응 수정 계수 이거 R이잖아, 이거 반응 수정 계수. R은 이거 R인데 이거 response modification factor라고 했어요. 반응 수정 계수라고 하거든. 반응 수정 계수. 그다음 이거는 T는 이거는 건물의 고유주기입니다. 고유주기. I 요거는 중요도 계수. 그래서 건물의 중요도 계수가 클수록 밑면 전단력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되겠지, 그지? 중요도 계수는 비례하잖아, 비례. 여기 틀렸네.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된다. 그 다음, 고유주기가 크면 밑면 전단력이 감소하겠지, 그지? 반비례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요식 기억하면 되겠지, 그지? 요식. CS는 RT분의 SI 이렇게 기억합니다. RT분의 SI. R은 Response Modification Factor, 반응 수준 계수고 T는 건물의 고유주기. 타임 피어리드. 그 다음 이제 자, 그 다음 13번 13번 콘크리트 구조에서 현장 지기 콘크리트의 경우에 각 부재의 최소 피복 두께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당연히 현장 지기 콘크리트니까 최소 피복 두께니까 한번 봅시다. 5개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슬래브나 장선에 슬래브지, 그지? 슬래브. T13 철근을 사용한 경우에 이거 슬래브 실내이니까 기둥 벽체 사이잖아, 그죠? 기둥보 40, 슬래브 벽체 20이니까 슬래브 20 맞네, 그죠? 그 다음 흙에 접하거나 5개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인데 T25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냐면 107호 54 하잖아요, 그죠? 54인데 50, 40인데 빵 치니까 요 기준이 I9지가 I9. 19mm. 19mm 이상일 때는 50이고 19mm 이하일 때는 40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25mm니까 50이 맞네, 그죠? 맞습니다. 3번.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107호지, 그지? 107호. 이거는 75mm지, 80이 아니고. 그래서 3번이 답이네. 수중에 타설하는 거 100이지, 그지? 그래서 제일 밑에서부터 100, 75, 54 이렇게 되죠, 그지? 100 수중이고 흙 영구히 묻혀 있는 경우 75고 외기에 노출되는 경우 50, 40인데 I9 주먹으로 벽을 꽝 치니까 주먹이 아프니까 I9지, 그지? I9 기준으로 해갖고 I9 이상인 경우에는 50이고 이하인 경우는 40이다. 그렇게 기억합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한번 기억하고 있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지. 그 다음 14번. 자,
보통 모멘트 골조에서 철근 콘크리트 보의 전단 철근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전단 설계. 첫 번째. 자, 전단 설계에서는 이제 전단 철근은 강도가 1번이지, 그제? 1번은 보면 이제 뭐 이거는 전단 철근에 의한 전단 강도는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 강도의 2배 이하다. 이거는 이제 기본 백은 2배를 초과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기본 백은 간격이 아주 촘촘해져야 되니까 2배 이하라는 걸 주어진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자, 전단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500메가파스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다만 용접 철망하고 벽체 전단의 경우에는 600메가파스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용접 철망인 경우에는 600메가파스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일반 철근인 경우에는 500메가파스칼을 초과할 수 없는 거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맞고, 두 번째,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 철근의 간격은 철근 콘크리트 부재인 경우에는 앞에 얘기했다시피 전단 철근에 의한 전단 강도가 콘크리트 전단 강도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D 이하 600mm 이하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이게 전단 철근의 전단 강도가 콘크리트 전단 강도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4분의 D 이하 300mm 이하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어쨌든 기본은 전단 철근 간격은 2분의 D 이하 600mm 이하,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종방향 철근을 구부려서, 이건 이제 주철근이지, 그치? 주철근을 구부려서 굽힘 전단 철근으로 사용할 때는 경사 길이의 중앙에 4분의 3만, 다시 말하면 75%만 전단 철근으로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4분의 3이니까 전단 철근은 유효하다. 75%죠, 75%. 가운데 있는 75%만, 그러니까 구부려서 사용할 때는 여기는 당길 때 펴지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기 12.5% 합쳐서 25%를 제외하고 요 가운데 있는 요거에 75%, 75니까 4분의 3이죠. 4분의 3만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경사 스트랩과 굽힘 철근은 부재 중간 높이에서 반력점 방향으로 주인장 철근까지 연장된 30도선과 한 번 이상 교차하도록 배치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아니고 뭐로 해야죠? 부재의 중간 높이에서 반력점 방향으로 주인장 철근하고 연장된 30도 선이 아니고 45도로 연장된 선 있죠, 그죠? 45도 선하고 한 번 이상 교체되도록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 4번 30도가 아니고 45도입니다. 4번이 틀렸네. 이게 전단 철근의 상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재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4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 배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근 배근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쯤에 했죠, 그죠? 그래서 동일 평면에서 평행하는 철근 사이에 수평 순간격은 얼마나 그랬죠? 25mm 또 철근의 지름 이상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수직 순간격 역시 25mm. 그 다음 이제 철근 지름의 1.5D 이상이가 뭐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행한 수평 순간격은 25mm 이상, 철근 곡진 지름 이상,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 일방향 슬래브에서 수축 온도 철근은 설계 기준의 항복 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한다. 이것도 말 그대로 맞습니다. 이미 우리가 몇 차례 문제 풀 때 나왔던 문장이잖아요, 그죠? 수축 온도 철근도 역시 충분하게 설계 기준에 나오는 항복 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착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나선 철근하고 뒷철근 기둥에서 종방향 철근, 이거 이제 주철근이죠, 그죠? 주철근의 순간격은 그러니까 기둥의 순간격이네. 기둥의 종방향 철근의 간격은 40mm 이상이고, 또 철근 공칭 지름의 1.5배 이상이고, 이게 다 맞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의 주철근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주철근이 종방향 철근이니까 이 철근의 간격은 이거는 이제 이 지름의 요 간격이지. 요 순간격. 요 간격은 지름의 1.5배 이상 또 25mm 수치라면 이상 이렇게 됩니다. 참 25mm 아니고 40mm 기둥. 보 슬래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mm고 기둥은 40mm 이상. 40mm 이상 1.5D 이상입니다. 이거 맞네. 그다음 네 번째. 균열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근은 가급적 큰 지름의 철근을 넓은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게 틀렸지, 그지? 균열은 가급적이면 작은 지름을 좁은 간격으로, 작은 지름의 철근을 좁은 간격으로 배치하는 게 균열을 분산시켜서 균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게 이제 강구조에서 아직 이번 진도 안 나왔는데 인장제의 순단면적을 산정하라고 했는데, 자, 인장제 순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순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단면적 이거는 이제 A 넷이라고 N이라고 했어요. 넷. 이것은 총 단면적은 A 그로스잖아요. 그죠? AG, A 그로스에다가 빼기를 뭐를 빼냐면 여기 구멍을 공제해 주면 됩니다. 구멍만큼.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이거든. 구멍을 공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힘이 여기 작용하니까 힘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응력을 받는 단면적은 힘의 수치가 이쪽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 이 단면에 대해서 두께가 판 두께는 5mm네. 5mm. 그래서 5mm, 이 두께가 이제 5m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을 보면 단면적이 이렇게 됐죠. 이 두께가 5mm고 높이가 40, 80, 40이니까 이거는 160이네. 전체는 160이네. 160이 됩니다. 그 면적은 5 곱하기 160이 전체가 되겠지. 그지? 이게 AG가 되겠지. 그래서 AG는 5mm 곱하기 160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멍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구멍이 두 개잖아. 그럼 구멍은 이 구멍에 지름을 빼줘야, 지름에다가 두께를 빼줘야 되겠지. 그지? 이 지름에다 두께를 빼주는 게 구멍의 면적이잖아요. 그죠? 구멍이 지름이 18mm니까 구멍의 면적은 A 홀의 면적은 18mm 곱하기 폭 5가 되겠네. 그죠? 여기 구멍의 면적입니다. 여기는 볼트의 직경이 아니고 구멍의 직경이니까 볼트보다 구멍을 다 직경을 주어졌네. 근데 이 구멍이 여기에 몇 개 있냐면 하나,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홀 공제하는 것은 18 곱하기 5 이게 두 개가 되는 거지. 두 개. 그래서 구멍은 구멍의 개수 곱하기 구멍의 지름 곱하기 구멍의 두께 이렇게 됩니다. NDT. 이게 이제 NDT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얼마냐 면 18 곱하기 5 곱하기 2니까 5의 10이니까 180이 되겠네. 180.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제 뭐 그러니까 5, 6에 30이니까 800이 되네. 그제? 그러니까 요거는 800에서 180을 빼니까 620이 되네. 그제? 620mm의 제곱이 되네. 답은 620이니까 4번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이거 강구조에서 제일 자주 출제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강구조에서. 그래서 순단면적의 이해는 총 단면적에서 구멍을 공제하는데 구멍은 NDT다. 이거는 뭐냐면 구멍의 면적이고 이거는 구멍의 개수 이래 되는 거지. 그지?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요게 이제 경사진 엇갈림 배치가 있을 때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할 텐데 그건 또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엇갈림 배치가 되는 경우는 이제 이게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구멍이 여기 하나 있고 이게 아니고 여기 하나 있을 때 이랬을 때는 찢어지는 면이 여기에서 이렇게 찢어진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 이 두 개를 공제를 하고, 그 다음 요 길이는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면적 길이보다 조금 더 길잖아, 그죠? 이거보다 길잖아, 이게.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은, 이거는 루트 이거 플러스 이거니까 조금 더 길잖아, 그죠? 제곱 플러스 제곱. 그러니까 요걸로 인해서 이거보다 조금 더 길어진 요만큼을 보정을 해줘야 돼갖고, 여기다가 더하기 요 보정값을 대줍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포C분의 S의 제곱 곱하기 T, T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요 보정된 길이입니다. 늘어난 길이. 요건 나중에 엇갈린 배치가 나올 때 그때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 요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엇갈린 배치가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17번. 자, 이제 기초구조 및 집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는 문제가 옳은 것은이에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나머지가 다 틀린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두 개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하도록 하는 기초는, 이거는 복합기초지, 연속기초가 아니고 복합기초지. 자, 저건 이제 기초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한 개의 기초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요거 이렇게. 요걸 이제 우리가 독립기초라고 하는 거죠. 한 개 있다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기둥이 두 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도 기둥이 하나 있고, 여기 기둥 하나 있고, 이렇게 된 거. 요거는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복합기초라고 합니다. 복합기초. 혼합기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기둥이 아니고 벽이 있어, 벽. 여기 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 벽의 밑에 기초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줄기초라고 하는 거죠. 기초가 이렇게 쭉, 여기 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요걸 이제 줄기초 또는 연속기초라고 합니다. 연속기초. 말 그대로 연속되잖아요. 그죠? 기초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초 밑에, 여기에 기초판으로 이게 이제 그냥 지지하는 게 부족하니까 여 밑에다가 말뚝을 이렇게 박는다, 말뚝. 이건 말뚝이 있으면 이게 말뚝기초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독립기초나 복합기초 직접 지면에 놓이는 거, 이것을 얕은 기초 또는 직접기초라고 하고, 말뚝을 박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깊은 기초 또는 말뚝기초라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좀 기초에서 좀 더 얘기하도록. 그래서 1번에 보면 두 개의 기둥으로부터 영역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놓는 거, 이거는 복합기초가 되겠습니다. 연속기초가 아니고, 연속기초는 줄기초, 연속기초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집안의 최대 저항력은 집안의 허용 지지력이 된다. 이거는 허용 지지력이 아니고, 최대 저항력은 집안의 허용 지지력이 아니고, 이거는 극한 지지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극한 지지력. 최대니까 이건 극한 지지력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안전계수를 고려한 값을 우리가 허용 지지력이라고 하지. 그 다음 세 번째, 직접 기초는 기초판 또는 말뚝 기초에서 선단과 지방 간의 작용 압력은 진해력이다. 이게 이제 직접 기초에 여기에 작용하는 흙은 요건 진해력이 맞는데, 말뚝 기초에서 선단과 지방 간의 작용하는 압력, 이거는 진해력이 아니고, 이제 이게 여기 말뚝 기초를 하나 그립시다. 독립 기초 지우고, 말뚝 기초가 있고, 여 밑에 이제 지반이 있습니다. 이게 안반이지. 안반이 이제 이렇게 있고, 말뚝이 여기서부터 안반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이제 말뚝이 안반에 닿고 지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말뚝이 안반에 닿아서 하는 지지하는 요 힘, 요걸 말뚝의 끝, 선단이라고 하죠. 선단 지지력이라고 합니다. 선단 지지력. 말뚝 끝에 선단 지지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압력이 아니고 지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말뚝 기초에서 선단과 지방 간에 적용하는 압력, 선단 지지력이라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지지층에 건입된 말뚝의 주위 지반이 침하는 경우에 말뚝 주변에 하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은 부마찰력이다. 이게 맞네. 이거는 이게 아니고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내가 이걸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지우고 말뚝을 한번 얘기할게요. 자, 말뚝 가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반이 깊지 않아 가지고 보통 이제 한 15 내지 30m 정도 안반이 있으면 우리나라 대부분인데, 이 말뚝을 선단을 안반 위에 이렇게 하고 선단 지지력으로 말뚝을 이렇게 지지하는 말뚝, 이걸 지지말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군산이나 포항이나 해안지대에, 해안가에 뻘청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깊은 경우에는 이게 이 선단 안반이 끝도 없어. 아무리 내려도 안반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말뚝의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내리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지고, 여기 선단 지지력은 좀 약하더라도 이번에 뭐냐면 선단 지지력하고 말뚝 주변에 이제 이 흙하고 말뚝 사이에 이런 마찰력이 있겠지, 그지? 마찰력. 말뚝 주변에 있는 면에 흙하고 말뚝 사이에 마찰력이 있거든. 그걸 이제 주면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말뚝 주변 면의 마찰력. 주면 마찰력하고 끝에 있는 지지력하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지지를 합니다. 이걸 이제 소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찰 말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뚝을 시공해가 마찰 말뚝으로 시공을 해놨는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말뚝 주변에 있는 이 흙이 너무 연약 지반이야. 그래서 연약 지반은 말뚝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원래 정상 지반은 말뚝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마찰력이 지지를 해갖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 주변에 있는 흙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이 흙이 밑에는 아니겠지. 이 위에 있는 이 흙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흙이 치마가 돼. 흙이 지반 흙이 여기가 이렇게 치마되니까, 지반 흙이 치마되니까 여기 말뚝에 이쪽으로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치마되는 흙을 따라 말뚝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힘을 받는 거지. 주면 마찰력이. 이게 정마찰력인데, 이런 경우에 연약 지반이 치마가 생기는 경우에 이렇게 밑으로 작용하는 이 마찰력, 이걸 우리가 네거티브 프릭션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는 부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부마찰력. 이게 정마찰력, 포지티브 프릭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부마찰력을 여기 건입된 말뚝 주위에 지반이 침하는 경우에 말뚝 주면 하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부마찰력이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찰 말뚝은 실제로는 위로 마찰력이 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지지하는 흙으로 마찰 말뚝을 시공을 하는데, 연약 지반이 치마가 생기는 경우에 이 흙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말뚝 자체를 밑으로 끌고 내려가려는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이걸 우리가 네거티브 프릭션, 부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겠죠, 그죠? 중요한, 기초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안 들어보던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좀 제법 중요한 용어입니다, 제가. 그 다음 18번. 자, 이제 콘크리트 구조에서 인장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최소값 및 압축 이형철근의 겹침 이형길이 최소값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 문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정착 길이는 이게 이제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최소 얼마 이상으로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죠? 정착 길이는 인장인 경우에는 최소값이 얼마죠? 진짜 인장 이형철근의 인장 이형철근의 최소값은 300mm죠, 그죠? 300mm입니다. 30cm는 돼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 길이 최소값은 얼마죠?
200이지, 그죠? 200m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염인데, 이염 길이는 역시 최소는 다 인장이건 이염이건 정착이건 인장은 300이 되겠죠, 그죠? 300mm. 그럼 압축 이염 길이는 최소값이 얼마죠? 200일까? 이게 여러분 헷갈리기 쉽죠. 이게 200이 아니고 이염 길이는 최소값이 300입니다. 압축이라도 인장하고 똑같이 300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에게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요걸 허점을 노려가지고 나온 문제인데, 그래서 보면 인장 정착 길이 당연히 300이지. 여러분 이건 다 알지, 그지? 압축 정착 길이는 200인데 이염 길이는 얼마라고요? 3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요거 구분해야 됩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착 길이는 300, 200인데 압축 인장 압축이 이염 길이는 둘 다 300, 300입니다. 300, 300. 인장이든 압축이든 300, 300. 이염은 300, 300. 최소값이죠, 최소값. 자, 그 다음 19번. 강제 단면에서 압축력을 받는 판 요소를 콤팩트 요소와 비콤팩트 요소로, 그러니까 콤팩트 단면, 비콤팩트 단면 아까 얘기했죠, 그죠? 조밀 단면, 비조밀 단면. 그것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게 뭐죠? 요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강구조에서. 이거는 뭐냐면, 판에, 그러니까, 얘기 한번 봅시다. H형광은 우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H형광은. 또 L형광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L형광.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국부 좌구를 논할 때, 우리가 이 콤팩트, 비콤팩트, 세장판 요소 따지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기준은 뭐냐면, 이게 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랜지로 보면, 플랜지의 요 절반, 요 하나, 요게 판입니다, 요 판이 지지되어 있는 요 지지점, 요걸 기준으로 요 판이 좌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 그걸 따질 때는 이 판이 얼마나 세 장 하나를 따져야 되겠지. 그 세 장 하나를 따지는 기준은 뭐냐면 이 판의 요 폭의 길이하고 요 판의 요 두께의 비를 가지고 따집니다. 역시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 외부 부분 마찬가지로 외부의 폭, 요 두께, 요 비를 가지고 따집니다. 판의 폭 두께 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L형도 마찬가지 여기 지지점이 있으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요 부분의 폭, 요 두께, 폭 두께 비를 가지고 이게 폭이 짧고 두께가 두꺼우면 콤팩트가 되고 폭이 길고 두께가 얇으면 세장판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콤팩트, 비콤팩트 세장판 따지는 방법이 요 판의 폭 두께비 요걸 가지고 따집니다. 19번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강구조를 공부하면 요 판 폭 두께비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도 해봐야 됩니다. 계산도 해보고 이게 그런 게 이제 지금은 그게 조금 쉬운 개념은 아닌데 판폭 두께비 계산하는 게 최근에 시험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이거 이제 구조역학에서 자 그림과 같은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B 지점의 수직 반력의 크기, 반력을 구하는 문제네, 그죠? 반력을 구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다시피 이제 반력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게 B가 이게 힌지기 때문에 수직한 반력, 수평한 반력 두 개가 있고 A는 롤러하기 때문에 수직한 반력 VA만 있다는 거지, 그지? VB, HB. 근데 이제 B 지점의 수직 반력만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겠네, 그죠? 그리고 자, 이 경우에 지금 등분포 하중은 전체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8m잖아요. 그죠? 4kNm/m가 8m에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거 등분포 하중을 집중하중으로 일단 치환을 해야 되겠지. 치환을 하기 위해서는 4 곱하기 길이 8 해갖고 이 전체 길이 8m의 중간 여기서부터 4m 위치지, 그지? 4m 위치. 4m 위치에다가 이것을 집중하중으로 4 곱하기 8, 32kN을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되겠네, 그죠? 32kN을 여기 이렇게 집중하중으로 이렇게 치환을 해줍니다, 등분포 하중을. 모멘트 계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요 10kN는 30도 각도를 주어지기 때문에 요것을 직사각형으로 그려가지고 이 수직하중하고 요런 수평하중으로 요 H하고 V로 나눠줘야 되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각도가 이렇게 요게 30도일 때 B는 1대 2대 루트 3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12 작용하면 이게 12 작용하면 요것은 2분의 1이고 이것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수직한 힘 요거는 2분의 1이니까 요건 5가 되고 요거는 5 루트 3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32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모멘트를 구하면 되겠지. 모멘트를 어디서 구하냐면 A에서 구해야 되겠지. A점에서. 왜냐하면 VB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VB를 구하기 위해서 모멘트는 시그마 M A점에서의 모멘트는 0이다라고 해놓고 A점의 모멘트를 일으키는 힘은 A점에서 여기서 1m 거리에 있는 32kN,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5kN, 그 다음 VB 3개가 있네. 그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값을 써보면 일단 32kN은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A점에서도 32kN부터 거리는 1m가 되고, 그 다음 우측에 있는 10kN의 수직한 분력은 5kN인데 그는 시계 방향의 플러스가 되겠지. 그지? 5kN 곱하기 거리는 3 플러스 4니까 7m가 되고, 여기서까지니까. 그 다음 이 VB는 3, 4, 3이니까 10m네. 그죠? 근데 반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VB 곱하기 10m 이래 되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32이고 마이너스 이거는 57에 플러스 35니까 더하면 플러스 3이 되네. 그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B고 넘어가면 VB는 이걸 1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이거는 0.3이 되겠네. 그런 게 있나? 그렇지. 0.3, 2번이 답이 되네.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건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 중요한 거는 이거 풀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등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치환해 갖고 이 전체 8m 거리의 중간에다가 이렇게 집중 하중으로 치환해 주는 거 이거 하나가 중요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경사 하중을 수직과 수평으로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요 각도의 비례 삼각비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저렇게만 하면 그다음 요 계산은 그다음 뭐 간단한 산수가 되니까. 아니, 이건 내민보인데, 내민복은 캔틸레버건 단순복은 간에 관계없이 어떤 보든 간에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등분포 하중의 중간에, 이 전체 길이의 중간에다가 이거 곱하기 길이로 집중하중으로 해가 치환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는 지점하고는 관계없지. 만약에 이게 여기에 5m고 이쪽에 5m잖아. 그죠? 10m가 이게 작용하잖아. 그럼 요 위에, 바로 지점 위에 10m 되는 거지. 지점 위에. 합력은. 그렇게 계산하면 돼. 그게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풀어봤는데, 일단, 문제는 다 풀었고,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은 꼭 문제를 먼저 받아가지고 20분 시간 재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해설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고 매주 같은 날짜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들은 이제 한번 채점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를 좀 이제 한번 추이를 봐가지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할게요.